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2011년 8월 22일 중국 칭하이성 더링하시 주변의 한 사막에서 인간이 만들었다고 보긴 좀 힘든 매우 신비한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름 2km에 달하는 거대한 미스테리 서클이었죠. 미스테리 서클. 이건 식물이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누워져서 만들어진 커다란 원형 문양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나타나고 있는 아주 미스테리한 현상인데요. 주로 옥수수밭이나 보리밭 같은 곡물밭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영어로 크롭서클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참 특이한 현상인데요. 기록상 최초로 나온 미스테리 서클은 1946년부터입니다. 영국 남서부 솔스베리 지역에 나타난 기하학적인 원형이었어요. 이때 다들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후에도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를 비롯해 정말 전 세계에서 유사한 형상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11년 8월에 중국에서도 중국 최초의 미스테리 서클이 발견된 상황인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발견된 서클들을 좀 보면 직경이 보통 40에서 200m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크죠. 그런데 이번 건 직경 2km라는 정말 중국 대륙의 남다른 스케일인데요. 모양도 아주 정교했어요. 기계를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정도인데 또 미스테리 서클답게 그런 흔적은 없었다고 하죠. 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 미스테리 서클이 그렇듯 이것도 단 하룻밤 사이에 정말 뚝딱 하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누가 만들었을까? 라는 질문에 외계인의 작품이라고 밖에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미스테리 서클 검색해보시면 이건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의 메시지다, 문양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고요? 먼저 이렇게 구부러진 곡물들을 현미경으로 분석해 봤어요. 확인해 보면 내부에 있는 세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즉, 이 곡물들은요, 90도 이상 꺾여져서 이렇게 문양을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추수 때까지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강제로 구부려서 이런 서클을 만들었다면 불가능한 현상이겠죠. 두 번째로 미스테리 서클은 위에서 항공사진으로 촬영을 한 뒤에 이걸 컴퓨터로 분석해보면 크기에 놀라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완벽하고 정교한 기하학 문양에 2번 더 놀란다고 합니다. 아니 이걸 하룻밤 사이에 기계장치가 아닌 사람 손으로 만들었다?로 보긴 좀 불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 서클 주변의 토양 성분인데 유독 여기서만 의문의 철분이 다량 검출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일각에서는 막 이제 외계인과 UFO 붐이 불면서 어쩌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 집단이 이걸 이렇게 조작해서 만든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영국에는 본인들을 서클 메이커스, 그러니까 서클 제조자들 이렇게 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국에 나오고 있는 미스테리 서클을 사실은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현장에 발자국 하나 내지 않고 서클을 자기가 하룻밤 사이에 만들 수 있는지, 사람들 눈을 피할 수 있는지 등등의 각종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과학자들은 미스테리 서클은 외계인도 인간의 소행도 아니다. 그저 자연현상의 일부다라고 주장합니다. 회오리 바람의 영향이나 땅속의 자기장에 의해서 식물들이 이렇게 쓰러지게 되었다는 주장인데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자연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요? 물론 이 밖에도 정전기로 됐다, 중력 때문에 이렇게 됐다, 각종 가설이 있지만 여전히 그 진실은 미궁에 빠져 있고요. 그런데 이 중국 더링하시에 나타난 미스테리 서클이 진짜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근처에, 인근에 아주 유명한 외계인 유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링하시에서 315번 국도를 따라서 남서쪽으로 40km 정도를 달려요. 그러면 딱 봤을 때도 도로 표지판에 이정표가 있어요.
외계인 유적지. 그리고 여러분 이걸 따라가다 보면 저 멀리 피라미드 모양의 바위공산이 보입니다. 바위공산은 그러니까 토수예요. 호수 인근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요. 이 토수라는 거는 굉장히 염분이 많아서 주변에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소금호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토수 남쪽에 3개의 암석 동굴이 존재하는데 이곳을 외계인 유적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를 처음 발견한 건 1997년이었어요. 미국의 한 고고학자들이 공룡 화석을 찾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고, 특히나 이 암석 동굴의 소금 호수를 방문하게 되는데, 어라, 물가에서 웬 낯선 물체가 눈에 띄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닥에 박혀있는 철 파이프 같은 거였죠. 굵기가 뭐 몇 센치 정도 되는 것도 있고 또 굉장히 굵은 것도 있고요. 직경 50cm 정도까지 발견하는 아주 특이한 철 파이프였어요. 어떤 거는 물가에 이렇게 오래 노출이 되는 듯 부식이 좀 되어 있었고요. 또 호수 안에서도 보였고요. 뭐야 이거? 이 파이프가 뭐 인공물인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지는 쉽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봐도 자연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더 기묘한 사실이 있었죠. 바로 인근에 있는 암석 동굴 내부에서 유사한 철 파이프가 심지어 벽에 박힌 채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사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지름이 약 40cm에 달했죠. 자,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의문의 쇠파이프가 동굴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건물에 보일러관을 설치하듯 동굴 전체 곳곳에 박혀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쇠파이프의 길이가 좋게 100m는 넘었다고 해요. 어떤 쇠파이프는 심지어 동굴에서 시작돼서 이 동굴에서부터 호수, 소금호수 안쪽으로까지 연결되기도 했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소금호수잖아요. 그래서 염분 때문에 쇠파이프는 부식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손상이 되게 미비했어요. 아니 그거에 앞서서 도대체 누가 100m에 달하는 쇠파이프를 이 단단한 암석 동굴 안에다가 꽂아둘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긴 한 건가요? 미국 고고학자들이 이걸 발견한 후에 정작 중국 당국은 이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2002년이 돼서야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북경에 있는 지질연구소가 파견이 되었고 이 쇠파이프의 성질을 분석하게 됩니다. 성분을 분석한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파이프가 대부분 산화철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중 딱 8%의 물질은 이 지구상의 원소 주기율표에 존재하지 않는 정체불명의 원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 쇠파이프가 암석을 통과하고 지금 박혀 있잖아요. 근데도 변형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건 그 미확인 원소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쇠파이프가 언제 만들어졌냐는 건데요. 지질 연대 측정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 암석 동굴이 만들어진 시기는 32,000년 전이었어요. 쇠파이프는 암석 동굴이 형성되고 나서 2000년 뒤인 30,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쇠파이프가 나중에 박혔으니까 더 나중에 만들어졌겠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말이 안 돼요. 30,000년 전이요? 인류가 철을 사용하기 시작한 건 겨우 4,000년 전의 일입니다. 30,000년 전은 구석기 막 원시 시대여가지고 인류가 쇠를 만들어내는 것조차 불가능하던데요. 근데 30,000년 전부터 이 쇠파이프가 여기 박혀 있었다고요? 이게 뭐 앞뒤가 하나도 맞지가 않죠. 근데 이 현상은 분명 존재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지만 인간을 뛰어넘는 미지의 존재가 개입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게 통용되는 가설입니다. 한편 중국 자연과학연구의 최고 학술기관인 과학원이란 데서 기자들을 대동해서 이 암석 동굴을 탐방하게 돼요. 근데 이들이 이제 동굴 내부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마침 자기장 영향을 받는 모든 기계 장비가 먹통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핸드폰 신호도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해요. 결국 이로 인해서 기계 장비를 이용한 내부 탐색은 지금껏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동굴 외벽에서 몇 개의 손자국이 발견됐다고 해요. 이 손자국은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이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미지의 누군가가 수만 년 전에 찍어낸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저 정말 가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곳은 중국에서도 소문이 빠르게 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앞장서서 이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역 이름이 아예 외계인 유적지가 되는데요. 이정표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때 기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이공산이라는 곳이 기후 특성상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폭우가 이어지던 중에 이 3개의 암석 동굴 중에 2개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입구가 막히게 되죠. 지금은 그나마 제일 큰 동굴 하나는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안전상의 문제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암석 동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곳을 직접 방문한 한 중국 여행객의 블로그 기록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설명하길 자기가 직접 두 눈으로 쇠파이프를 봤다면서 인간이 과연 이런 단단한 암석에 쇠를 꽂아서 만들어내는 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일부 학자들은 이곳을 외계인의 폐허라고 부른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도저히 외계인이 아니라면 만들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지난 1000년간 내리지 않던 비가 왜 갑자기 기후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어쩌면 그건 사람들의 접근을 철저하게 막고 싶었던 미스테리한 존재에 대한 경고는 아닐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 들어보셨나요? 1살이 채 되지 않은 아기들이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제 막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더 안타깝습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은 소리 소문 없이 정말 갑자기 발생합니다. 주로 아이들이 잠을 자던 도중에 사망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10달을 배 아파서 이제 막 낳고 부모가 된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정말 황망함이 너무 크겠죠. 그리고 여기 그 비극이 닥쳐온 한 가정이 있습니다. 1989년 2월 1일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에서 귀여운 아기 한 명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케일럽, 아들이었어요. 엄마는 캐슬린 폴빅, 그리고 아빠는 크레이그 폴빅인데 이 중 아내 캐슬린은 꽤 슬픈 가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알코올 중독이었고 거기에 더해 3살 때 아빠가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죠. 이후 그녀는 위탁가정으로 보내져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 캐슬린은 누구보다 빨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크레이그와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아들 케일럽이 태어나고 캐슬린은 지금 남편의 자식까지 드디어 완벽한 가정을 이뤘다라는 생각에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19일째가 되던 날, 분명 자고 있던 아이가 뭔가 이상합니다. 몸이 축 늘어지고 숨을 쉬지 않아요.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었죠. 그렇게 허망하게 아이가 부부의 곁을 떠났어요. 큰 슬픔이 닥쳐왔지만 부부는 서로를 다독이면서 마음을 추스리게 되죠.
그리고 1년이 지나 선물처럼 부부에게 새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이름은 패트릭. 부부는 정말 이번에야말로 좋은 부모가 돼서 아이 잘 키우겠다라고 다짐했는데 패트릭이 태어나고 4개월쯤 아이를 돌보던 엄마가 이상함을 또 감지합니다. 자는 줄 알았던 아이가 움직임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여보, 다급히 남편 불렀어요. 남편이 심폐소생술 했죠. 그 사이에 이제 캐슬린은 앰뷸런스 불렀고요. 다행히도 이 아이의 목숨은 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뇌가 크게 손상된 상황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집에 돌아온 지 겨우 4개월 만에 패트릭의 호흡이 다시 멈추었습니다. 이번에는 심폐소생술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부부는 두 번째 아이도 떠나보냈죠. 그들에게 세 번째 아이는 1년 반 뒤에 태어납니다. 이번엔 예쁜 딸이었어요. 이름을 사라라고 지었고 이미 두 번의 힘든 일을 겪은 부부는 행여라도 사라가 나쁜 일을 겪을까 노심초사 육아에 전념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라가 별 문제 없이 잘 자라는 듯 했는데 태어난 지 10개월 만에 또 비극이 찾아옵니다. 와, 3번 연속. 이걸 과연 운명의 장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1999년 3월 1일 뉴사우스 웨일즈의 응급상황실에 전화가 걸려와요. 저기요, 앰뷸런스 좀 보내주세요. 우리 애가 숨을 안 쉬어요. 다급한 엄마의 목소리. 그런데 이어진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이미 3명이나 죽었는데. 이걸 듣고 접수원도 흠칫 놀라요. 그리고 다시 물었죠. 좀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미 3명이나 떠나보냈다고요. 신고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캐슬린 폴빅이요. 앞서 그 캐슬린 부부가 맞습니다. 즉 지금 신고 내용은 부부의 4번째 아이가 또다시 숨을 거둔 거예요. 와. 당시 부부는 3번의 아픔 딛고 넷째 아이 로라를 품에 안게 됩니다. 로라의 나이가 18개월 때였어요. 근데 이때 또 돌연사를 한 거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요. 보통 의학적으로 영아 돌연사 증후군은 1살 미만, 그러니까 12개월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로라의 죽음, 원인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검을 해보니 사인은 심근염이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서 심장 근육에 염증을 일으키는 일종의 심장병이에요. 근데 병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때 부검의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아니, 이 집에서 지금 로라가 4번째로 죽은 아이네? 그는 즉각 이 사실을 경찰에 전달했죠. 사실 90년대 그 당시만 해도 지금만큼이나 부검 수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영아 돌연사가 종종 아동학대범의 변명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아를 질식사시키거나 방치해놓고 갑자기 죽었어요. 이런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게 매도우의 법칙인데요. 매도우의 법칙. 영국의 유명 소아과 의사 매도우 씨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비극이고 둘은 의심스럽고 셋은 살인이다. 즉 아이 한 명이 갑자기 죽었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지만 그게 둘, 셋까지 늘어난다면 이건 살인이라는 거죠. 이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이론은 1990년대 영미권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경찰은 연쇄살인이 벌어졌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지금 부족하죠. 그래서 경찰은 우선 아이들의 엄마 캐슬린을 소환합니다. 정작 캐슬린은 조사실로 들어갈 때까지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죠. 문이 닫히고 형사의 질문이 시작되자마자 내가 내 아이의 지금 살인 용의자로 지목됐다고요? 이걸 알게 됩니다. 아니, 배 아파서 낳은 지 얼마 안 된 내 자식들을 내가 왜 죽이냐고요. 그럼 애초부터 낳질 않으면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캐슬린이 울면서 모든 걸 부정했어요. 억울하다는 입장이죠. 특히나 막내 로라는 정말 귀한 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4아이 중에서 처음으로 로라가 1살을 넘기는 그 생일을 맞이했거든요. 그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근데 로라까지 사망하고 엄마는 살인 용의자가 되고
그녀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지금 증거도 자백도 없는 상황. 경찰 수사 또한 막다른 길에 부딪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뜻밖의 실마리가 나타났죠. 그걸 제시한 사람이 바로 남편 크레이그였어요. 경찰에 의미심장한 진술을 하는데 제 아내가요, 육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아내 일기장에 좀 수상한 말이 써져 있어서요. 남편이 가져온 아내 일기장을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나쁜 짓을 하게 된다. 내 딸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떠나고 싶어진다. 제일 무서운 순간은 아이와 단둘이 있을 때다. 워.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거 외에도 일기장에는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엄마의 일기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증거를 확인한 형사도 온몸에 털이 섰죠. 이건 누가 봐도 아이를 죽인 엄마가 쓴 글처럼 느껴졌거든요. 결국 이게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되면서 캐슬린은 자녀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재판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와, 이 여자가 자식 4명을 연쇄적으로 살해했대. 이 타이틀과 함께 소식은 호주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캐슬린은 순식간에 희대의 악녀가 됐죠. 비난과 손가락질 피할 수 없었고요. 재판은 무려 7주간 이어졌지만 여론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당시에 아빠인 크레이그가 죽은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눈물 짓는 모습이 그 당시에 거의 모든 TV 채널에서 방송됐다고 해요. 또 재판에 선 의료 전문가들 역시 이 아이들이 다 자연사를 했다고 보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입을 모았고요. 그렇게 캐슬린의 살인 혐의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후에 그 캐슬린이 쓴 일기장, 문구들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더 불타올랐죠. 너무 정말 나쁜 여자다 막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넷째 로라가 죽기 전과 후에 캐슬린이 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엄마인 것 같다. 너무 무섭다. 내가 가끔 로라를 닥달하고 엄하게 굴긴 했다. 아이는 떠났다. 도움의 손길과 함께. 자, 조금 수상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건 특히나 도움의 손길과 함께 이거였어요. 아니 무슨 도움? 검찰에서는 이 도움이라는 게 사실상 그녀가 살인을 인정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죠. 캐슬린은 완벽하게 부정을 했고요. 그럼 그 반박을 좀 들어볼까요? 캐슬린은 이제 로라가 죽고 4번째 아이까지 죽은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아이를 데려갔다 라는 의미로 이런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들으면서도 좀 쉽게 납득이 안 되죠. 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4명의 자녀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캐슬린에게 유죄, 징역 25년형이 내려집니다. 당시 그녀는 계속 억울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캐슬린 편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호주 범죄 역사상 최악의 악녀로 캐슬린, 이 이름이 기억이 되고요. 10년이 흐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머리에서도 사건이 점점 잊혀져 갈 무렵이었죠. 우연히 캐나다에 있는 알라드 로스쿨에서 있는 에마 컵니프 교수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당시 법정에 제출된 증거 다 살펴봤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 사건의 제대로 된 물증이라고는, 그러니까 살인을 했다는 물증이라고는 일기장밖에 없는데 이걸로 유죄가 인정돼? 이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커니프 교수가 주변에 있는 법학자들과 함께 직접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문을 구하러 찾아간 사람이 빅토리아 법의학센터의 센터장 스티븐 코드너라는 교수였죠. 이 코드너 교수도 사건을 찬찬히 살펴봤는데요. 이게 무려 1년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그가 125페이지짜리 보고서 하나를 내놓습니다. 이 방대한 레포트의 결론이 뭐였냐? 폴빅 내의 내 아이가 질식당했다라는 증거는 물론이고 살해당했다라는 증거가 없다였습니다. 그러면 살인을 당한 게 아니라면 아이들이 지금 다 돌연사했다는 이론인데 그것도 확률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요?
한편 캐슬린의 변호인단은 이런 기록을 토대로 경찰에 재수사를 의뢰합니다. 근데 이 재수사라는 게 시작되기까지도 3년이란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그 사이에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죠. 그러다가 세계적인 면역 유전학자 비누에사 교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히나 그 넷째 자녀 로라의 심장 조직 샘플을 보여주게 돼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로라의 사망 원인이 심근염이었는데 그게 유전적일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숨진 것이 결코 살인이 아닌 게 되고요. 비누회사 교수도 조직 샘플 뿐만 아니라 아이들 부검 결과까지 다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금염 이 자체가 유전적인 문제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놓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걸 좀 더 확실히 봐야겠으니까 그 감옥에 있는 캐슬린의 DNA를 좀 채취해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오게 돼요. 마침내 그녀의 DNA가 연구실로 전달이 되었죠. 그리고 머지않아 엄청난 사실이 발견됩니다. 이 캐슬린의 유전자에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아주 희귀한 돌연변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칼모듈린이라는 유전자인데요. 이게 원래는 세포 안에 있는 칼슘의 농도를 조절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돌연변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우리 몸에서 심장 질환에 엄청나게 취약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같은 돌연변이가 사라와 로라 두 딸에게서도 발견이 되었고요. 게다가 종류가 좀 다르긴 했지만 아들들 케일럽과 패트릭에게도 유전자 변이가 발견됩니다. 와, 이건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그러는 사이 시간이 흘렀죠. 재조사 신청하고 3년 후인 2018년에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요. 여기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과학적인 증거가 충분하냐? 둘째, 그 앞서 재판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던 그 캐슬린의 일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앞서 그 과학적 증거는 뭐 지금 여러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건 뭐 밝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또 일기장입니다. 캐슬린은 당시에 그 엄마로서 이제 3명, 4명의 아이를 다 잃고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그걸 적어 놓은 것 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보셨지만 그 내용이 좀 애매하잖아요. 반응은 싸늘했죠. 결국 굉장히 힘들게 얻은 재조사 기회였지만 조사위원회는 아니, 캐슬린이 아이 죽인 거 맞아 라고 판단을 했고 또 한 번의 유죄가 선고됩니다. 캐슬린은 절망했어요. 한편 이걸 듣게 된 비누회사 교수가 납득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 나온 바로 그날 교수가 호주 과학학술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 이거 보시오. 내가 이게 조사한 자료입니다 하고 불쑥 내밀었어요. 그래서 학술원에서도 좀 당황하긴 했지만 일단 뭐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죠. 그리고 보니까 오라, 그렇네. 이거 사법부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여기에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모두가 캐슬린의 명예회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합니다. 뒤이어서 이번엔 또 덴마크 쪽 연구실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이 덴마크 연구팀은요, 돌연변이 칼모듈린 유전자,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폴릭 유전자라고 이름을 붙여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생쥐에게 주입하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근데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유전자 기능에 이상이 생긴 이 생쥐들이 심장이 멈출 확률이 갑자기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이건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동참한 과학자들 다 나서가지고 이 모아놓은 결과들을 주지사한테 또 2차로 보내면서 이거 재조사해야 된다라고 청원을 보내게 돼요. 여기엔 총 90여 명의 과학자들이 동참했고요. 또 다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노벨상 수상자 2명에 또 올해의 호주인으로 뽑힌 과학자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재조사가 한 번 끝났잖아요. 유죄 선고됐고. 근데 그걸 또 재조사해? 이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유수한 그 영향력 있는 과학자들이 이거 다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막 청원을 하니까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결국 2022년 4월에 드디어 두 번째 재조사가 시작됐죠.
이때는요, 호주뿐만 아니라 덴마크에 있던 연구자들도 호주로 와서 직접 증언대에 서기도 합니다. 한편 그 사이에 변호사 측에서는 일기 내용에 대한 변론을 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일기장 내용 때문에 계속 유죄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신과 의사 또 범죄 심리학자에게 내용 분석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이랬어요. 이 일기가 말하고자 하는 건 살인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아이를 잃은 슬픔이다. 그러니까 캐슬린의 주장대로 정말 답을 찾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자책감에 그녀가 쓴 거라고 증언을 하게 되죠. 그렇게 무려 100명에 가까운 각종 분야의 전문가가 캐슬린의 무죄를 지지합니다. 그렇게 길고 긴 험난한 싸움이 계속되면서 드디어 작년 2023년 6월 재조사가 끝이 났고 뉴사우스 웨일스주의 법무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게 돼요. 그는 공식적으로 캐슬린의 사면을 선언합니다. 무려 20년간의 감옥 생활과 억울한 누명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캐슬린은 세상으로 돌아오게 됐죠. 생각해보면 캐슬린을 범죄자로 몰아갔던 그 매도우의 법칙, 이게요, 지난 20년 동안 사실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는 신빙성을 잃은 지 오래예요. 일단 이 법칙을 만든 로이 매도우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돌연사 증후군에 관한 데이터를 조작하다가 그게 또 들켜버립니다. 자기는 막 자신만만하게 이게 이론입니다 했는데 조작한 거야. 또한 캐슬린이 누명을 쓴 데에는 사실 그녀가 제가 부모님 얘기 좀 해드렸잖아요. 3살 때 아빠가 엄마를 칼로 찔러서 죽였다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캐슬린은 살인자의 딸이다 라는 과거, 이 과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와, 이거 뭐 편견의 오해, 또 아이들의 유전자 병, 기가 막힌 우연이 얽히고 설켜서 죄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된 거죠. 30대였던 젊은 주부가 백발이 성성한 50대가 될 때까지 캐슬린은 감옥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녀는 현재 어린 시절 가까웠던 친구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세월과 고통을 보상해 줄 수 없겠죠.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누구보다 그녀가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폴빅 유전자라는 게 처음으로 밝혀졌어요. 참 그 지구 의학의 역사상으로서는 획기적인 발견이었겠지만 덕분에 캐슬린은 정말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네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